자, 여러분 오늘 받은 일정표 좀 한번 봐주세요. 일정표 보면 14일이 우리 대한민국 전체 수능고사 날입니다. 그래서 이날은 수업이 좀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이날은 빠져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을 빼야 되는데 누구를 뺄까 싶어하다가 지금 우리 부산 역사를 위해서는 강석한 교수님이 꼭 필요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전달식 논설위원하고 자리를 바꿨습니다. 거기 일찍이 바뀌었으니까 참고로 바뀌었습니다. 14일 날 하는 강의를 12월 5일 날 하게 됩니다. 그렇게 옮겨주시고 14일은 하루 훈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중요한 이런 게 있으면 그날 날짜 일정을 잡아서 계획을 세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대수 감사님하고 우리 사기의 김창원 회장님이 이 전국 회의, 통일 회의 때문에 서울 가서 회의를 마치고 내일 또 회의가 있는데 지금 차를 타고 내려오는 길이랍니다. 그래서 지금 부산에 도착해서 오는데 한 5분 내지 10분 있으면 도착한다고 하니까 아마 도착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회원진 이번에는 남구의회 서석부 의장님이 같이 했는데 지금 전화가 와가지고 원래 여기 입학하기 전에 부산 시내 의장단 모임이 정해지는데 도저히 빠질 수 없어서 좀 전해달라면서 다음 주는 꼭 오겠다고 연락이 왔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 앞에 준 유엔 제5사무국 부산유치 범시민추진위원회 발기원 총회하는 날짜가 11월 3일 날 우리 학교에서 시작하고 11월 11일은 선포식을 부산시의회 대강당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유엔본부가 미국의 미주에 있고 그 다음에 제1사무국이 스위스 제네바에 있고 여러분 아실 겁니다. 유럽에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비엔에 있고 네 번째가 아프리카의 니지로인가 그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시아에는 인구가 80억이나 되는데 유엔의 기구가 없습니다. 지역 사무소가 없습니다. 태국, 일본, 중국, 두바이 이런 데서 막 경쟁을 하려고 많이 하고 있지만은 여건성으로 봐서는 아마 우리 대한민국이 제일 나은 편에 속합니다. 근데 대한민국, 북한도 있고, 근데 대한민국에서도 서로 유치하려고 파주니, 인천이 하고 있는데, 세계에서 유일한 유엔의 도시며, 성지가 부산 부산 남구에 있습니다. 유엔 모지가. 11월 11일 되면 전 세계인들이 남구 유엔 모지 추모공원을 통해서 1분간 추모식을 하죠. 아마 하고 있는데. 그리고 또한 우리 대한민국이 공산화에서 넘어갈 뻔했는데 유일하게 물론 유엔군 10개국이 전투부에 참석했지만은 낙동강 정선을 사수했고 부산을 사수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공산화되지 않고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은 이 대한민국과 한국을 지켰던 최후의 보루입니다. 그래서 역사적이나 시대적이나 참 중요한 사항입니다. 지금 보면 굉장히 세상이 시끄럽고 국익과 이익 집단을 해서 종교적으로 민족적으로 국가적 갈등과 인종의 갈등들이 많이 있어서 지금 시기가 위기의 시기에 놓여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문성근 문변이 한 10년 동안 변호사회를 제쳐놓고 아프리카 전국 다니면서 우리 제아시아에 이거를 유치해야 한다. 부산에 유치해야 한다. 라는 운동을 했습니다. 그 결실이 이번에 이제 발견대회를 시작해서 전국적으로 되는데 일단 발견대회를 시작하면 준비위원회로 바뀝니다. 준비위원회를 발견 준비를 끝내면 그 다음에 추진위원회 같은데 그 얼마 되지 않지만은 발견 대표 및 준비위원장을 그날 내정을 우리 전 MBC 사장하던 김영 사장님과
뭐 장일표 이런 일부 사람들이 이 재계의 추천을 제가 했으면 좋겠다가 추천했는데 제가 사양을 했습니다만 우리 김석주 회장이 이런 거 잘할 것 같아서 해라 했다만 또 뭐 문변을 후배지만은 이름을 들어가 모르겠다 얼굴을 봐야 되겠다 이래서 승낙 안 하시는데 그래서 일단 제가 내정을 해서 박인총회 대표를 맡아서 진행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추진위원장은 반기문 사무총장을 유엔 사무총장을 모시는 것이 아마 제일 낫지 않겠나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 배경 설명을 잘 하시는데 발기인과 그 다음에 이제 준비위원 그다음에 참여하는 부산 시민운동들이 참여가 돼야 이 민간단체 돼야 이것이 부산에 성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한 10년 동안 고생했던 사무총장을 맡고 있는 우리 문성근 변호사가 여기에 대한 잠깐 배경 설명을 한번 드시고 여러분도 동참을 희망하시면 회원으로 또 이렇게 같이 우리 한국의 역사와 더불어 또 유엔의 사무국이 부산에 있다면 우리 부산의 긍지요 대한민국의 긍지입니다. 지금 우리 한국 위상이 노벨 문학상을부터 해서 지금 굉장히 한류가 덮어서 한글부터 세계에서 세계의 주역을 하고 있는 이때 아시아 80억이 살고 있는 그 아시아를 대표해서 우리 대한민국 부산에 유치가 되면 좋지 않을까 하는 뜻의 모임인데 한번 설명을 들어서 주위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주위에 많이 전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수고하시는 문 변호사 사무총장이 우리 함께 이번 기회에 함께 한다는 것은 별 영광입니다. 잠깐 배경 설명 좀 나와 주십시오. 예, 안녕하십니까. 문성근입니다. 저는 사실 그 부산을 굉장히 사랑합니다. 그 제가 이제 유엔 사무국에 대해서는 아시아에 있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한 10년 전부터 했는데 이걸 구체화해서 실행에 옮기게 된 것은 계기는 제 아들이 그 부산 예고를 졸업했습니다. 부산 예고를 졸업했는데 거기에 한 반에 23명이 있었는데 21명이 다 서울 올라갔습니다. 서울 올라가고 2명이 이제 그 외국과 관련 애들이 부산에 있는 대학을 진학을 했는데 그 아들 같은 경우는 진짜 그 서울로 안 가고 일본으로 유학을 했었거든요. 유학을 했고 지금은 이제 대학 마치고 지금 서울에 있는데 부산을 내려오려고 하질 않아요. 왜 부산을 안 오느냐면은 내려오기 싫대요. 왜 그러냐 하니까 친구도 없고 그리고 중학교 친구들을 만나면은 자기도 봐도 한숨이 나온대요. 보면 꿈도 없고 뭐 서울에 있는 애들을 만나면은 장래에 대해서 뭐 회계사가 되겠다 뭐가 되겠다 하고 대기업 취직도 하겠다 이런 걸 하는데 그 부산에 있는 애들은 아예 그런 걸 안 하고 알바 뭐 할까 뭐 하고 뭐 클럽 가서 어떻게 놀까 하고 뭐 것 하면 뭐 주식이나 그걸 하고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냥 자기도 한숨이 나오니까 그 분위기가 싫어서 아예 내려오지를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저도 아들 보려 그러면은 제가 서울까지 올라가야 됩니다. 그 요즘 보면은 부산에 들리는 말이 보면은 노인가 바다. 이 공지의 사실로 노인가 바다거든요. 인구가 빠져나오고 젊은이들 빠져나오고 돈 있는 사람들 다 빠져나오고 그 돈 없고 힘없는 사람들만 이제 이쪽에 있는 그런 게 보니까 노인가 바다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들리는데도 부산 사람들은 보면은 별로 분개를 안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 말 들으니까 진짜 자존심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보면 옛날에는 뭐 저도 대학은 서울에서 나왔지만은 대학을 서울에 가더라도 부모는 부산에 지키고 있으면서 명절 때는 내려오고 가능하면 또 뭐 일도 보면 부산 쪽에 잡으려고 그걸 많이 했었는데 요즘은 애를 작게 낳다 보니까 한둘만 낳다 보니까 애가 서울을 가게 되면은 부모도 따라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부산의 인구가 점점 줄고 돈도 줄고 이렇게 가는데 그 인재들이 다 빠져나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붕괴를 했달까? 그래서 뭔가 부산에 대한 발전 모멘텀이 없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었는데 특히 이제 엑스포도 이번에 유치도 실패하고 그랬을 때 지금 북한 45만 평 거기에 이제 원래 엑스포를 유치하고 그 엑스포가 끝나고 나면은 국제 업무단지로 그걸 하려고 해서 사업을 진행해 갔었는데 엑스포가 무참히 실패하게 되니까 이제 그것도 진척이 안 되고 지금 그냥 스톱돼가 있는 그런 상태고
또 1단지도 보면 1단지조차도 야심차게 그걸 했었는데 들어올 시설이 없어갖고 지금 부진한 그런 상태가 되고 있는데, 이 부산이란 땅은 저는 제가 볼 때는 정말로 대한민국을 살린 땅이고, 그리고 이 부산이라는 부자가 소부자가 솥이거든요. 솥, 가마솥. 그래서 부산을 먹어 살리는 땅, 복된 땅인데 왜 부산이 이렇게 자꾸 깔아앉기만 하느냐. 그리고 서울 같은 데 가보면은, 얼마 전에 저 서울 갔을 때 수원에 결혼식이 있어갖고 서울을 갔었는데, 수원에 결혼식에서 서울 갔었는데, 서울에서 이제 지하철 타고 이제 수원으로 갔단 말입니다. 가는데 거기는 급행열차가 생겨갖고 20분 만에 수원을 가요. 지하철이 이제 한 군데 서는 게 아니고 서너 군데 서는 거예요. 급행열차가 생겨갖고. 그러니까 수도권 전체가 보면 하나의 도시로 돼가 있는데, 부산은 보면 그 교통이랑 이것도 완전히 낙후돼가 있고, 울산까지도 바로 옆에 있으면서도 보면은 분리되어 있고, 특히 경남 같은 경우는 보면 완전히 교통이 너무 불편하죠. 그래서 모든 게 보면은 편익 시설이나 이런 게 보면은 전부 서울에 다 몰리다 보니까 부산이 너무 쇠락한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부산을 살릴 수 있는 그게 뭘까 하고 생각해 봤을 때, 제가 이제 한 10년 전부터 이제 유엔 제5사무국에 대해서 그걸 이게 유치를 해야 되는데 쭉 공부를 쭉 해봤습니다. 그 공부를 해봤는데, 지금 그 뉴욕 본부에, 뉴욕에 본부가 있는데 제1사무국이랍니다. 거기가 직원이 16,000명 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2사무국인 스위스 제네바에 22,000명의 직원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3사무국인 오스트리아 비엔에는, 저는 지금까지 1,000명인 줄 알았는데 오늘 어떤 분이 그 비엔을 다녀오고 부산일보에 칼럼을 썼는데 거기는 5,000명 정도가 지금 근무를 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의 케냐 나이로비에는 4,000명 정도의 직원이 상주를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유엔에 근무하면요 참 좋습니다. 연봉이 굉장히 높습니다. 연봉이 보통 2억 3억대거든요. 뭐 1억대는 그냥 넘는데, 더 좋은 거는 유엔에 근무하는 직원들은 그 나라에 세금을 한 푼도 안 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세금 한 푼 안 내는 2, 3억대 연봉, 고액 연봉자들이 유엔 직원들입니다. 그러면은 그 유엔이 만약 부산에 온다면은 이거는 부산 도시 전체가 완전 업그레이드 되죠. 그죠? 그리고 그것뿐만이 아니고 수도권 집중심 심각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해결될 거고, 그 다음 안보 문제도 해결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꼭 부산에 한국에 유치돼야 되겠다는데, 지금 한국 유치를 미국에서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그러면은 왜 그러냐면은, 사실 아시아 본부가, 유엔 아시아 본부가 여러 나라가 그걸 갖다 유치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은, 일하는 데니까 좀 도시 인프라도 발달되고 잘 사는 나라 또에 설치를 하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한중일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중국은 공산주의니까 안 되죠. 홍콩도 보면 중국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또 안 되고, 그 다음 싱가포르는 도시국가로서 너무 작지 않습니까? 그래서 싱가포르도 안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이제 그 중국은 공산주의가 안 되고 유력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사실 일본이 보면 20년, 30년 전부터 무지무지하게 노력을 했습니다. 유엔 아시아 본부를 일본에 유치를 하려고. 근데 일본은 안 됩니다. 왜 안 되느냐 하면은, 일본은 역사적으로 볼 때는 역사적 죄를 지었지 않습니까? 국제연합의 전신인 국제연맹을 만들어졌을 때, 이 국제연맹이 만들어진 데 우리나라 역사가 굉장히 지대한 영향을 미치거든요. 우선 3.1 독립운동을 3.1 운동을 했을 때 그게 우드로 윌슨 대통령을 감격을 시킵니다. 왜 그걸 했냐면은,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대통령 되기 전에 프린스턴 대학 교수였는데, 그 이승만이 초대 대통령이 프린스턴 대학 학생이었거든요. 그런데다가 우드로 윌슨의 둘째 딸하고 아주 친했어요. 그래서 집에도 놀러 가고 그것도 하고 막 그걸 했었는데, 3.1 운동이 생기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윌슨 대통령한테 그 사실을 얘기했고, 그 우드로 윌슨 대통령이 거기에 대해서 감화돼 갖고 뭘 하냐면 민족 자결주의를 선언을 합니다. 민족 자결을 선언하고, 그 민족 자결주의에 기해서 결국 국제연맹이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국제연맹이 만들어졌지만은, 미국이 만들었지만은 그
윌슨 대통령이 민주당 소속이었는데 공화당 상원에서 부결을 하는 바람에 미국이 가입을 못해요. 그래서 힘도 없는 상태였는데 결정적으로 일본이 상임이사국이었던 일본이 상임이사국을 탈퇴하면서 국제연맹을 탈퇴하면서 중일전쟁을 일으킨단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실질적으로 국제연맹이 와해돼 버려요. 그리고 난 뒤에 그 태평양전쟁이 이어져 갖고 결국은 일본은 전범 국가가 돼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본의 역사를 볼 때 유엔 헌장의 정신하고 유엔의 역사하고는 도저히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은 진작에 탈락돼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수십 년 동안 엄청난 돈을 들여가면서 그걸 했는데 그게 그렇지만 유치에 성공 못했지만은 도쿄에다가 유엔 대학을 설립해 갖고 그걸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도 일본은 포기하지 않고 계속 그걸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보면은 다 여건이 제일 좋아요. 근데 한국에서 보면 부산에서는 신경도 전혀 안 쓰고 십몇 년 전부터 인천, 서울, 경기는 그걸 위해서 많은 투자를 했었습니다. 근데 서울, 인천, 경기는 또 안 됩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는 접경지대입니다. 바로 국경을 접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나라가 분단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전쟁 가능성이 발발 가능성이 가장 높은 지역, 위험 지역으로 꼽히는데 거기는 전쟁이 나면은 포탄이 바로 날라와요. 제일 겁나는 게 지금 장사정포. 그거는 미사일 같은 거는 요격을 해버리면 되는데 장사정포는 어떻게 맞지를 못해요. 순식간에 1차는 두드러 맞아야 됩니다. 그 포진지를 나중에 포착해갖고 때리면은 그 전에 이미 다 박살나버리는 상태인데 그런 위험 지역에 국제기구를 유치한다는 그거는 좀 유엔에서 그걸 받아들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A가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러면은 최소한 국제기구가 들어서는 데는 스위스 제네바나 오스트리아 빈이나 케냐 나이로비나 뉴욕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도시인데다가 안전한 평화 도시입니다. 그 케냐 나이로비가 왜 거기를 그 유엔 사무국이 들어서게 됐냐면은 케냐의 영연방의 식민지를 관할하는 사무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보면 저기 서울, 인천, 경기는 10여 년 전부터 그걸 했고 얼마 전에 김동연 지사는 그 예산도 편성해갖고 그걸 했는데 외교부에서 거절을 당했고 또 반기문 사무총장을 갖다가 모시기 위해서 했는데 바로 거절을 당했거든요. 반기문 사무총장은 그 실정을 아는 거죠. 여기는 접경지대고 위험지대고 평화도시가 아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걸 알고 그걸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는 6.25 때도 총 한 방울 안 했답니까? 그리고 안전도시고 평화도시예요. 그리고 유엔 사무국은 일하러 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일하러 올 때 보면 도시 기반이나 이런 게 모든 게 다 갖춰져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 시설도 다 돼가 있고 그럼 완벽한 조건이 다 갖춰져 있는데 그리고 현실적으로 보면은 유엔을 주도하는 나라가 미국 아닙니까? 근데 미국인데 한미동맹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부산에는 한미동맹의 상징인 그 해군사령부까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완벽한 조건을 갖고 있는데 정작 부산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부산을 갖다가 뭔가 그걸 했는데 좀 이 사실을 알려야 되겠다. 이래 생각하고 있었는데 그 전에 엑스포 때 보니까 엑스포에 너무 막 올인하고 있는 상태가 돼갖고 이제 제가 그때도 이제 말을 했어요. 그러면서 이게는 부산에 대해서는 그 유엔 제5사무국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엑스포 할 때는 거기 정신이 팔려갖고 들어주질 않더라고요. 오히려 제보고 제가 말하면은 거기 되냐는 식으로 하면서 좀 뭐 약간 또라이라고 이상한 소리를 그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엑스포가 딱 실패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이제 절망감에 사로잡히면서 절실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게 유엔 제5사무국을 해야 된다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우리 시민들이 뭐랄까 지도층들이 공을 하고 이제 해갖고 이제 불이 붙어갖고 지금 이제 조직화도 되고 이랬었는데 근데 이제 그 제가 그거는 했지만은 그 어차피 우리 그 사회에는 보면은 지도층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주도층을 갖다가
그걸 갖다가 설득을 시켜야 되는데 제 역량으로는 도저히 안 돼 갖고 제가 이제 우리 그 한우석 박사님께 제 초등학교 15년 선배 되시기도 하고 저 30년 동안 제가 항상 보면 저한테 여러 가지 인생의 그 개인적으로 가르침도 많이 주시고 하서 했고 또 나름대로 뭐 또 이런 일도 많이 하고 계시니까 제가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제발 뭐 회장님 형님 이거 좀 준비위원장 좀 맡아 달라고 그렇게 해갖고 지금 준비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저는 변호사 법조 생활을 한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30년 넘었는데 20년을 해외 사업을 했습니다. 국내 사업 같은 거는 안 하고 뭐 자원개발이라든지 국토개발이라든지 이런 걸 갖다가 쭉 해왔었는데 그러다 보니 해외를 하도 많이 돌다 보니까 우리나라를 갖다가 객관적으로 보는 그런 그 시각이 좀 생기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나라에 대한 그 뭐 애정이랄까 정이 저절로 간다 그럴까 제가 뭐 어떤 애국심을 가진 그것도 아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외국 사정을 보면서 그 비교도 해보고 한국 사정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많이 해봤는데 국제적으로 보면은 유엔 사무국이 지금 유엔 사무국을 설치를 하려고 유엔에서는 건물 지을 땅까지도 다 마련 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시아에 해야 되는데 그 전까지는 우리나라가 사실은 보면 국력이 좀 약했잖아요. 그때까지는 이제 그걸 못했다가 요새는 좀 잘 살게 된 시점부터는 잘 살게 되면서부터는 이제 서울, 인천, 경기는 먼저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부산은 이제 깜깜이였는데 그 지금부터라도 시작 그 전 시민들이 뭐 하면은 이거는 충분히 가능하다. 근데 또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서울, 인천, 경기가 그 한 10년 이상을 그걸 했지만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국가 예산을 받아서 이 사업을 하려고 했던 거예요. 그런데 국가 예산을 그걸 한번 그 뉴욕에 제1 사무국 들었을 때 본부 들었을 때 그 땅은 그 록펠러 재단에서 개인적으로 사가 기부를 하고 그 다음에 그 건물은 이제 유엔에서 짓기는 지었어요. 근데 록펠러 재단에서 그 땅을 23,000평의 땅을 기부를 했는데 도심지 땅을 23,000평 기부를 했는데 돈을 썼냐면 그게 아니고 오히려 돈을 벌었습니다. 왜냐하면 유엔 건물이 들어서게 되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게 될 유엔 직원들이 근무하게 될 레지던스도 지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일보러 오는 사람들을 갖다가 수용할 수 있는 호텔이 지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최고급 호텔이 수십 개가 지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록펠러 재단에서는 그 땅을 갖다가 유엔에 기부를 했지만은 그 주변 땅을 개발해가 돈을 왕창 벌었죠. 자, 그러면은 우리도 그 방법을 쓰면 되지 않느냐. 그 방법을 쓰면은 그러면은 굳이 국가 예산 들이지 않고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을 지금 제안하고 있는데 만일에 예산을 받아가 하려고 서울, 부산, 인천처럼 서울, 경기, 인천처럼 예산을 받아가 하려고 그러면 우선 누가 담당할 것이냐, 그럼 두 번째 어디다 할 것이냐, 세 번째 얼마나 어떻게 예산을 그걸 할 것이냐, 이거 논의하는 데만 해도 제가 볼 때는 지금 현 정치 상황에서는 10년이 가도 안 된다고 20년이 가도 안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때 되면 뭐 또 뭐 서울에 있는다, 인천에 있는다, 경기에 있는다, 그거 당파적으로 붙고 뭐 여당 야당 싸우고 그걸 하고 이렇게 되면은 결정이 안 될 거기 때문에 아예 그걸 피해갈 수 있는 방법은 뭐냐 그러면은 부산에 보면은 부산이 솔직히 인구도 많고 돈도 있지 않습니까? 능력도 있지 않습니까? 예? 가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정부에다가 중앙정부에다가 너 돈 필요 없다. 부산 상공인들이 모여서 부산 시민이 앞장서서 할게. 그 정부는 대신에 우리도 돈 다 마련하고 시민들이 마련해갖고 이 사업을 할 테니까 정부는 부산시 정부는 인허가만 해주고 국가는 예교적인 지원만 하라. 그러면은 우리 북항이란 저 땅 있지 않습니까? 지금 북항이 2단계 사업이 45만 평 정도 되는데 제가 저 땅값이 보니까 한번 알아보니까 한 4조 정도 되겠더라고요. 근데 그거 용도 변경해갖고 밀집 상업지로 해갖고 매각한다 그러면 한 3만 평 정도, 3, 4만 평 유엔에 기부하고 나머지 한 40만 평 되는 걸 갖다가 그 상업지라든지 이걸로 해갖고 매각하면 땅만 팔아도 제가 볼 때는 땅값에 서너 배가 넘는 돈을 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이게 바로 뭐냐면 사실은 대장동 사업 아닙니까? 대장동 사업. 용도 변경해갖고 남는 그건데 대장동이나
LCT 같은 경우도 우리도 그런 식으로 했는데 그 LCT나 그 대장동 사건 같은 거는 그 큰 이익을 소수가 독차지하려고 불법적으로 로비를 하다가 저런 사단이 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우리는 이걸 갖다가 처음부터 시민들 주체로 나서 갖고 공개적으로 투명하게 진행해 버리면은 될 거 아니냐? 그리고 많은 이익이 남으면은 그걸 갖다가 상당 부분을 갖다가 시민들에게 공개해 버리면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생각하고 쭉 진행을 했는데 다행히 제가 뭐 좀 외국에도 친구도 많고 그걸 해서 그걸 했는데 그걸 하면서 워낙에 너무 큰 사업이다 보니까 저도 많은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게 진짜 가능할까 하고 그걸 하고 했었는데 아무리 곰곰 생각해봐도 부산이 나선다면은 시민들이 나서 갖고 한다면은 안 될 이유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확신을 갖고 지금 일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능력이 부족한 제가 혼자서 그걸 했기 때문에 힘이 들었었는데 이제는 존경하는 우리 강호수 총장님이나 또 존경하는 김수도 회장님께서 제가 사실은 김수도 회장님께 전에 아프리카 사업 좀 어려운 거를 갖다가 부탁드리러 가갖고 좀 그걸 해서 갖고 좀 때를 썼는데 그게 좀 안 돼 갖고 제가 조금 빚이 좀 있어 갖고 요번에는 유엔 사무 이거는 제가 한번 뭔가 구체화되고 나서 내가 찾아뵈야지 이래 생각하고 미루고 있었거든요. 근데 마침 또 두 분이 또 여기 또 오시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저기 두 분을 이제 조금 그것도 하고 그러면서 지금 우리가 지금 발기 명단에 들어서 실질적으로 돕고 있는 분이 많습니다. 우선 뭐 우리 서병수 시장님도 제가 말씀드리니까 바로 알아듣고 야 이거 내가 시장할 때 하고 싶었던 거야 하고 또 뭐 그냥 당연히 발기인으로 활동해 주시겠다 하면서 입회비 하는 거 입회비 100만 원 뭐 바로 합격하고 바로 쏴주시더라고요. 그리고 허남식 시장님도 제가 전화를 드리니까 뭐 하겠다 하고 지금 그걸 하고 있고 그리고 또 우리 양재생 상공회의소 회장님도 또 그걸 들어주고 회장님은 보통 입회비 100만 원 근데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안 내셔도 되고 그냥 이름 올려주셔도 됩니다 하는데 굳이 또 100만 원도 아니고 200만 원을 보내주시더라고요. 그래갖고 지금 열심히 잘 하고 있는데 이제 그거를 갖다가 이제 지금까지는 조직이 아닌 조금 약간 개인적으로 해온 측면이 있지만은 이걸 이제 조직적으로 전개를 하게 된다면은 훨씬 탄력이 붙지 않을까 하는데 이 조직화하는 것을 제가 하늘고등학교 그걸 위주로 해서 진행을 하려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은 요즘 와서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거든요. 다른 분들이 와 이런 걸 왜 지금까지 생각을 못 했을까 이런 말씀을 많이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때는 그때는 그런 생각입니다. 콜럼버스 달걀처럼 콜럼버스 계란을 세울 수 있느냐고 했을 때 아무도 못한다고 생각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콜럼버스가 깨갖고 죽 빨아먹고 바로 세우니까 바로 세웠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 것처럼 정말로 쉬운 것이 있었는데 우리는 유엔 사무국을 유치하는 것이 너무 큰 일이 되다 보니까 현실감을 못 느꼈기 때문에 그걸 갖다 생각을 못 했었는데 이제 보면은 다 현실감을 우리 시민들, 지도자 여러분들, 지도층들이 그걸 갖다 인식을 해줬기 때문에 저는 이 유엔 제5사무국 유치가 꼭 된다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부산 시민이 주체가 되고 돕는 것이 아니고 부산 시민이 주체가 되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께서도 부산 시민으로서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지금 이 유엔 제5사무국 부산에 위치하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제 소문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도 발기 넣어달라고 김동일 조금 전에 전화가 왔던데 소문을 많이 났더라고요. 또 어째 내가 또 뭐 주미위원장이 됐다 해가지고 또 얼마 전에는 MBC 김영 사장도 왔다고 그랬는데
저는 처음부터 저는 한 군데만 파야 되기 때문에 지금 3년 동안 제가 12,000년 역사의 그 역사탑을 만들기 때문에 유엔 이것보다는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오늘 특징 내용인데 이 발긴 대회를 하려니까 앞장서 가지고 주도하였었는데 사람이 없다고 해서 제가 발긴을 시작하고 준비를 마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추진위원장을 서로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진위원장은 제가 반기문 총장을 시켜야 된다. 얼마 전에 내려왔다 갔다 하시는데 그분은 시켜야 되고 다른 사람 해서 안 된다. 욕 사심을 걸고 안 된다. 하고 이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이제 법인이 되지만 그 다음에는 여기에 대한 특수 목적 사업이 일어납니다. 법인에. 그거는 이제 아까 얘기한 그 민간단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많은 건설회사나 상공에서 많이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발견대하고 준비위원하고 그다음에 추진위원장을 뽑아서 모시는 것까지만 제가 하고 저는 제 일을 열심히 할 겁니다. 욕심 안 부리고 그리고 뒤에서 사단법인에 정당히 잘 굴러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예정이고 우리 또 그 변호사는 또 이 법인은 또 그대로 다 하고 자기는 또 제3 특수목적 법인을 또 운영해야 되니까 그거를 또 뭐 그동안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기는 10월 11일 3일에 끝나니까 그 다음에 준비위원이 됩니다. 그 다음에 추진에 들어가는데 이거는 부산시민 전체가 이렇게 다 동참을 해야 하는 내용들입니다. 그게 애국심입니다. 얼마 전에는 제가 우리 4월에 모임이 있는데 가 신문 언론에 논술을 하고 뭐 강강 대표하고 또 유럽간 도용병이 한 7명 있는데 거기서 이 소문을 듣고 지난번에 워커 그 동상 세울 때 아마 기억날 겁니다. 유엔모지에 3만 명 모아서 만원 써가지고 거기에 대표를 했던 강석한 관광협회 부회장이시고 또 역사협회 회장인데 그분이 자기도 좀 기어달라고 내보고 부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예 유엔에 이거는 부산은 자기도 옛날부터 제5, 3호 부산에 유치해야 되고 그 위치는 55 보고차 이것이 우리 부산 항의 시발점이고 미국의 그 전쟁 때 그 항구로 거의 다 전투 병력이 부산에 덴마크 이렇게 돌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면서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저는 뭐 잘 몰랐는데 생각이 외로 많은 사람들이 홍보를 하는 것 같고 필요하다. 그래서 시민들이 전부 다 참여할 때 여러분들이 애국자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발견은 안 하더라도 회원으로나 준비인으로 입회원수로 참석하고 또 있는 분들은 발견은 11월 3일 하니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제가 간단한 안내문하고 또 우리 사기 동기니까 사무총장 동기니까 동기가 하는 것 좀 확 밀어줘야 안 되겠나 싶어서 제가 그 책자를 만들어서 요약하게 만드는 걸 준비하는 걸 들었고 입회원수도 하나 줬습니다. 잘 읽어보시고 역사의 한 페이지에 제가 이게 참여했다 한 생각이 들고 뭐 발기인으로 참여하든 회원으로 참여하든 뭐 참여자로 참여하든 여러분이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저는 제 개인의 의견입니다. 자, 설명이 되었습니까? 혹시 이해 못하는 분 있으면 나중에 개적으로 얘기해 주십시오. 특강 시간은 20분 하려 했는데 지금 20분이 아니고 지금 15분밖에 안 남았는데 유능한 강사는 시간을 잘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가 오늘 그 주제는 21세기에 우리 한민족, 보통 한민족이라는데 보통 민족이라 하면 요즘 젊은 애들은 민족이라는 단어를 잘 안 씁니다. 딱 이 결정적인 시기에 이래 애인에게 전화가 온다고 해요. 왔는면 애인에게 전화를 끊어버려요. 주세요. 제일 오는 전화 딱 정해졌습니다. 네, 김 교수님이 김창호 씨입니다. 맞네, 김 교수 맞잖아요.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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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착했어요. 빨리 들어와요. 이제. 돌아가. 지금 시작하려고 하는 중에 아직 시작 안 했어요. 빨리 돌아요. 맞잖아요. 저는 이제 전화가 딱 오는 사람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워낙 제가 이 전화를 안 받거든요. 일할 때는 일찍 전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전화하면 한 3일 후에 이틀 후에 보는 경우가 많은데 그래서 대충 전화를 잘 안 하고 필요한 사람은 뭐 밤에 새도 전화 오더라고. 그렇게 여러분 아무리 급해도 자기 일하는 데는 집중하는데 에너지를 모아야 되지. 이 전화 받고 하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 별로 못 받더라고요. 그렇게 일할 때는 다 제쳐놓고 그 일만 열심히 하고 집에 가서 자기 전에 한번 보면 전화 많이 와 있으면 필요한 사람 전화해 주시고
그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하자 뭐 사자 오는 거 전부 다 부탁하는 전화 99%입니다. 자, 우리 감사님하고 우리 사기 회장님 좀 지각했어요. 박수 한번 주세요. 그래서 우리 앉아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두 분 회장님 있으니까 10분만 오늘 요약만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대한민국이 경제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안 그러면 막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위기라고 생각하죠. 우리나라 역사를 많은 학자들이 8,000년, 5,000년, 4,000년 해보는데 우리나라 역사를 떠나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옮겨가는 과정입니다. 농경사회를 8,000년 동안 농사를 짓고 이루어 살았다 하는 사람이 있고, 지금 우리 이제 아리조나 대학에서 탄소 분석을 해보니까 우리나라 한강에서 중부 충청도 소도리에서 12,000년의 달리비를 만들었다. 벽시가 나와서 세계 최초로 달리비를 우리나라에서 농사를 했답니다. 그럼 우리나라가 그 플러스 마이너스 500년 같으면 12,000년 플러스 12,500년이나 안 그러면 11,500년 그 사이에 우리는 벌써 충청북도 청량 소도에서 벼농사 달리벼 벼농사를 시작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 역사는 그때부터 농경이 시작이 돼서 18세기까지 1차 산업혁명이 났을 때가 영국이죠. 근데 우리는 사실 19세기에 산업혁명이 늦게 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12,000년 동안 농경사회가 살아왔습니다. 농경사회는 인구도 많이 늘지 않아요. 그리고 소득도 늘지 않습니다. 농사 지어가지고 묵고 밤새고 하니까. 그래서 큰 변화가 없었어요. 세계적으로. 그렇게 농사를 짓고 있을 때는 8,000년이 되든 원시시대부터 그 다음에 뭐 12,000년이 되든 5,000년이 되든 1,000년이 되든 거의 변화가 없었습니다. 소득도 큰 변화가 없고 그 다음에 뭐 왕정국가니까 임금이 대대로 이어가고 힘센 놈이 정권 뺏어가 하고 힘센 나라는 약소국가가 수탈해서 먹고 살고 그러니까 자기가 소득을 높이려 하면 다른 나라를 침략해서 뺏어야 됩니다. 노예를 뺏고 그래야 약탈해야 되고 수탈해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있던 로마 제국도 전부 다 아프리카나 이런 거 점령해서 거기 있는 재산을 뺏어와서 부를 축적하고 그다음 그 사람 데리고 와서 사람을 짐승의 노예로 부려먹고 그래서 쭉 변함없이 살았습니다. 거기 12,000년에서 8,000년 동안 지내오다가 15세기에 들어와서 영국이 처음으로 산업혁명을 일으켰습니다. 그게 혁명이라는 일이 변화라는 게 세상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이제 기계 문명이 발달되면서 변화가 시작해서 영국이 스페인 이런 사람들 저 주위에 정복하다가 산업을 일으켜서 수익을 창출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빈부 차이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때 유럽에서는 굉장히 산업혁명이 일찍 나서 크게 발전하고 있었는데 동양에는 아직까지 뭐 성리학이니 유학이니 뭐 불균 해가지고 산업이 발달되지 못했습니다. 그때 제일 먼저 눈을 뜬 나라가 일본이었습니다. 일본이 산업혁명을 가장 먼저 받아들이기 때문에 우리 이 동북아시아에서는 제일 먼저 개화가 됐죠. 서양문을 받아들이면서 변화가 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약 5,000년 역사, 1만 년 역사하지만은 2조 500년 조선시대까지는 그 삶의 변화가 크게 많지 않았어요. 인구도 500만에서 한 뭐 300만, 400만, 뭐 고구려 시대가 인구가 한 300만이라는데 조선시대 인구가 한 500명 정도 됐습니다. 그렇게 몇천 년은 별 차이가 없고 변화가 없었죠. 소득도 비슷하였고. 그런데 산업혁명이라는 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산업혁명 크게 나누면 1차 산업혁명, 1, 2차를 합치고 3, 4차를 갖춰게 지식 기반 혁명이랍니다. 근데 그걸 사람이 나눠서 3차 산업, 4차 산업, 뭐 5차 산업 나누는데 크게 나누면 산업혁명, 공업, 두 번째는 지식산업혁명회가 혁명을 두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늦게 받아들였기 때문에 일본의 식민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지금부터 1960년대, 불과 몇 년 우리 세대니까 우리 세대 이전의 세대에 세계에서 제일 가난하고 못 살던 나라입니다. 그때 유엔에 가입한 나라 120개 정도 되었는데 120개 중에 공시에서 두 번째.
그때는 인도가 제일 못 살았답니다. 지금은 편한데. 그래서 공짜 두 번째로 못 살았던 나라인데, 그리고 우리 조선시대 보면 정말 비참하고, 세종대왕 때가 제일 성군이라는데, 세종때에 우리 전 인구의 40%가 노예입니다. 양반 사람들. 그리고 이시조선은 주자 성리학의 시대고 4대부의 나라였어요. 그렇게 그 밑에는 전부 다 천민생활을 하면서 소도 농사를 지다 보면 큰 소득의 변화가 없습니다. 4대부나 양반들이 수탈하고 농민들은 갖다 바치고 그런 것을 우리는 한국에서 서구라파의 노예제도나 우리나라의 상놈 한 노예제도나 비슷한 상황에서 굉장히 어렵게 살았던 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보리고 그냥 그러면서도 행복하게 살았는데 구라파에서 산업혁명이 나가서 부자가 된 거는 150년 15세기 말 18세기 이런 되었었는데 우리나라는 불과 50년입니다. 50년 내에서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가 경제대국 10위권으로 갈 수 있었고 산업화를 성공시키고 민주화를 성공했나라는 이 지구상에 동서고금을 통해서 수준은 단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국민소득 62불, 어떤 사람 75불에서 3만 불에 돌파해가지고 지금 선진국 30개국에 들어갔다가 지금 선진국 10번째, 지금 7번째, 3번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서 그 정도로 잘 살았는데 그때는 경제 성장이 7%, 8% 막 성장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도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 사는 거는 세계에서 전례가 없습니다. 그런 것도 없고 그게 이제 그래서 개발도상국은 전부 다 우리나라의 박정희의 새마을운동을 배우라고 산업발달한 배운으로 오기를 원하고 있고 기적을 창조했습니다. 그런데 이 기적을 창조한 이 대한민국이 지금은 저물어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옛날에는 아기를 낳을 때 3명, 4명, 2명 이래 놓다가 제일 어려웠는데 지금은 1명도 안 되고 세계에서 저출산율 최고가 우리 한국입니다. 한 명에 두 부부에 6.7까지 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1명도 안 온다는 거죠. 그렇게 내려가고 생산 능력이 없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절망밖에 없는다. 거기에다가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서 400조 되는 부채를 1000조까지 만들어가지고 지금 막 퍼주기 때문에 우리는 빚더미, 지금 곧 부도의 직전에 있는 위기 상태에 있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거기에다가 정치인은 여야로 나눠서 보수니 진보니 사실 보수의 가치와 진보의 가치가 지금 옳게 하는 정당은 별로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짜 보수, 가짜 어쩌면 진보가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치가 엉망이 되고 있으니까 우리 밑에 산업은 굉장히 힘들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남북이 분단된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됐습니까? 근데 북한은 핵개발을 무장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장이 없습니다. 지금의 전쟁은 소총의 전쟁이 아니라 많은 학자들이 우리 사회비 지식인들이 합니다. 절대 전쟁은 안 날 것이다. 왜? 북한의 핵무기를 쏘면 그날부터 김정은이는 북한 정권이 붕괴된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자기 죽을 짓을 절대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핵을 못 쏜다. 안 쏘니까 걱정하지 마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더라고. 특히 권력을 잡은 사람, 돈이 있는 사람 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돈 있는 사람이나 권력 잡은 사람은 그건 희망상이라. 내가 국회의원을 하고 장관을 하고 권력을 하고 대학교를 하고 있으니까 전쟁 안 나서 이대로 누렸으면 좋겠다는 희망상이지. 그러니까 자기는 그렇게 희망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문에 많이 나오죠. 근데 그 사람은 10%가 아니라 1% 미만입니다. 돈 많은 재벌들은 전쟁 안 나겠지. 뭐 김정일 지죽을 짓을 하겠느냐. 그러면서 중요한 기업은 외국으로 다 갖다 놓습니다. 지금 미국으로. 그러니까 전쟁이 안 난다고 안심시키는 칼럼이나 언론이나 지식인들은 정말로 나라를 사랑하는지 하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저는 김정은이가 죽는다 하더라도 우리나라 독립운동했던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윤봉길 의사, 안중근 의사 목숨 아끼지 않고 나라를 사랑했습니까?
김정일이가 북한의 정권을 잡고 있는데 지 하나 죽기 때문에 핵을 안 쏘는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러니까 그거는 생각해보지, 권력을 잡아보지 않은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내 같으면 통일을 위해서 핵무기 쓰고 나는 죽더라도 씁니다. 왜? 후세를 위해서. 나는 항상 내를 바꾸고 생각합니다. 내가 만일 김정일 같으면 핵을 쏘겠네, 나는 쏩니다. 내가 죽어도, 정권이 무너져도, 그럼 통일이 될 거 아닙니까? 라는 심리로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비추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하기 때문에 안일하게 지금, 정권을 가졌던 대통령을 위해서 우리 비핵화하자라고 하는데, 비핵화는 우리가 전쟁은, 21세기 전쟁은 핵은 핵으로 가져야 합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참 우리나라가 못 살았기 때문에 제 가슴 속에는 자기 꿈이 있었잖아요. 그때부터 했던 말은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항상 생각했어요. 그래서 내가 25살 출혈했을 때도 출혈해서 말하면서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앞으로 뭘 할 것인가 출혈해서 말까지 했습니다. 지금도 조국과 민족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평생에 내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거는 어릴 때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시작한 것이 이 나라의 역사를 지키던 사람이 누구냐? 내가 타이틀에 사람이 역사다. 역사가 애국심이다. 애국심이 바로 나라의 번영과 국민의 행복을 이룬다라고 슬로건을 걸었는데 또 노예는 과거가 아니고 미래다라고 했는데 이 나라가 1만 년 내려오면서 산업화를 일으켰고 민주화를 일으켰고 자기 희생한 사람이 지금 80대, 90대 세대들입니다. 그 세대들이 자기 희생을 하면서 목숨을 바쳐가면서 그때 매국노도 많았지만 목숨을 바쳐가면서 조국을 지켜왔기 때문에 50년 동안 우리가 세계 경제대국이 됐고 지금 군사대국은 5위, 그 다음 조선업 1위, IT 1위 이런 세계에 제패하는 것은 그들의 노력과 헌신이 없었더라면 결코 우리는 이렇게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바로 노인이 바로 역사다. 민족의 산 정인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내가 어릴 때니까 내가 어릴 때 이 시대에 대한민국에 살았던 가장 불행했던 사람 6.21을 겪고 4.19를 겪고 그 다음에 일본 36년의 압박을 겪었던 그 사람이 이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만들고 왕정 군주국가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자유롭게 살 수 있어 부자가 됐고 우리에게 사랑성을 주셨다. 그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가난한 것이 조국과 민족에서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제 꿈이고 희망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대학을 하면서 노인교육을 시작했습니다. 그 노인교육을 하면서 또 73회까지 지금까지 했습니다. 왜? 노인은 우리 민족을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로 만들었고 일제 36년을 압박하면서 독립운동가 나라를 지켜왔고 6.25 사변 때 목숨을 걸고 투쟁하면서 대한민국 자유대한민국을 공산당으로 막아내었고 또 새마을운동으로서 그렇게 어렵게 살았고 그 간호사와 의사들이 강부로 가서 목숨을 바쳐서 죽은 시체를 닦으면서 경제 성장을 일으켰고 자기의 목숨을 담보로 해서 월남에 가서 수많은 젊은 사람이 죽어가면서도 달러를 벌어서 산업혁명을 일으켰고 그 중동의 햇빛에 수많은 사람의 햇빛에서 죽어가면서 중동에서 개발해서 돈을 벌어서 우리 대한민국이 10원짜리 하나 없는 대한민국이 가난했던 대한민국을 이렇게 경제 붕을 일으켰은 바로 노인시대, 그때의 노인시대 그분이다. 노인이 대한민국을 주축이었고 대한민국의 노인이 바로 한국의 역사였고 우리가 사는 사람이다 라는 생각에서 노인교육을 시작하고 그 노인을 위해서 모셔야 되겠다는 것이 노인교육을 지금까지 선구자로 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경제가 많이 성장되었습니다. 이제 노인이 바로 역사가 같으면 사람이 역사가 되어야 되는데 지식인들이나 혹은 배운 자나 가진 자나 있는 사람이 정말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정말 우리나라의 정체성을 알고 우리 뿌리를 알아야 되겠다 하는데 그렇지를 못한 것이 우리 한국의 현실입니다. 왜냐하면 머리 좀 좋은 사람 외국에 다 유학을 갔습니다. 유학 간 중에서 미국으로 간 사람 대표가 이승만 대통령이죠. 그 사람은 친일파라도 친미지예요. 친미자이면서도 기독교파입니다. 기독교파라죠. 그 사람은 한국을 세우는 게 해서 미국에서 공부해가 돌아와서 미국 같은 한국을 만들어야 되는데
미국의 일부를 만들고 싶고 기독교의 나라를 만들고 싶은 것이 이승만 대통령입니다. 자유민주주의를 추구하면서. 그 다음에 일본으로 유학 갔던 김옥군은 친일 계야파를 합니다. 일본에 유학을 가서 일본의 그 문물을 배워서 한국에서 한국의 전통사가 뿔을 세는데 그것 말고 우리 한국을 일본에 갖다 바쳐서 일본식의 계를 하자는 것이 김옥군입니다. 최익현은 중국 주자 성리학파라지요. 주자 성리학을 조선시대에 가져온 학자로서 대학자로서 중국파 친중 성리학파입니다. 중국에 유학 갔다 와서 한국에 뿌리를 내리지 않고 중국어를 하셔야 합니다. 그게 4대 식민사관이죠. 이동일이라는 사람은 러시아로 가서 유학 갔습니다. 러시아 가서 친소 공산주의파입니다. 그 다음에 민족주의자로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의 독립행동 단체 신채호는 바로 당군을 중심으로 해서 뭐를 만들자? 민족주의를 우리 한국에 뿌리를 찾자는 것이 우리 신채호. 외국에 다 유학 갔는데 한국을 찾고자 하는 사람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4대 식민지가 되고 여러분 지금 노는 노르라이트라는 사람 파가 나옵니다. 일본 간선들은 일본 구구파들이 전부 다 유학 오면 석사과정부터 시작해서 박사과정까지 등록금 공짜 한 달에 200만 원씩 월급 가족 다 상해주고 공부를 해서 한국을 내보냅니다. 그래서 일본화 시키는 겁니다. 그게 정한론의 앞잡이가 됩니다. 친일파의 앞잡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얘기가 일본의 식민지를 했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이 이 정도 발전했다라고 하는 식민지론자, 식민지 근대화론자를 주장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이용훈 씨 이런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지금 정권을 잡아가지고 지혜를 맡고 있으니까 지금 우리 역사와 전통이 없어지고 국민의 반발이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식인들일수록 비급해지고 배운 사람일수록 비급해지고 그런 사람들이 자기의 안일과 개인주의와 자기 사상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불우가 있게 됩니다. 그건 어디서 나오느냐면 역사에서 있기 때문이다. 일제시대에 이병도 신스쿠가 일본의 조선 총독부 밑에서 배웠던 우리 국사들을 일본의 식민지 시대 조선 총독부에서 만든 그 국사책을 지금 너도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군을 부정하고 역사를 부정하고 남한 땅은 일본의 식민지라서 임나 일본 부르면서 일본 땅이라 하고 북한 동북공전에서 중국의 식민지를 하고 우리 한국의 존재는 없다. 아주 미개의 행복이 없다는 그런 역사책을 지금 우리는 공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지도자나 우리의 지식인이나 우리 지도층들이 그 정신에 바꾼 사람이 지금 전부 다 잘 살고 중요한 요직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갈등과 대립만 생기지 우리 한국의 주체성과 정체성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업하는 사람일수록 종교를 가진 사람일수록 그 다음에 이래서 정치를 하는 사람일수록 대한민국이 어디서 났으며 우리의 역사가 잃어버린 역사를 복원하지 않고 뿌리를 찾지 않는 한 우리나라는 미래가 없는 불행의 소식이 있겠다. 그래서 우리는 자그마한 불씨지만은 이 교육을 통해서 역사의 진실을 찾고 우리의 뿌리를 찾고 우리의 살아났다는 그렇고 위대한 힘을 찾아서 우리가 하나로 뭉쳐질 때 그것이 바로 하늘 홍익인간의 정신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에서 이 강좌를 개최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함께 비록 잘하지만은 일본도 조그마한 천막 같은 집에 96명의 제자를 키워서 그 제자들이 유신혁명을 만들어서 아베와 같은 그런 사람이 전 일본을 통치하고 제국주의가 됐습니다. 그 일본에 그렇게 69명의 작은 학교가 있을 때 우리는 서당이 800개나 있었습니다. 교육기관이 너무 많았어요. 그러면서도 우리는 무엇을 배웠느냐? 중국의 식민지다, 당나라의 식민지다. 우리는 노예다라는 그 주자 성리학을 배웠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존재가 없고 중국을 대국으로 숨깁니다. 그래서 지금 젊은이들 중에서도 우리가 말해 일본을 한 주가 됐으면 한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 우리 그래서 중국하고 합치보면 중국어 안 배우고 그거 하면 좋겠다. 혹은 미국의 한 주가 됐으면 미국 말 안 배워서 여행가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젊은이들이 있습니다. 왜? 우리는 역사를 잘 못 배웠기 때문에. 우리 선조들 그걸 가르치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될 것이냐? 과연 우리가 식민지가 돼가지고 같이 돼가지고 우리가 사람 대접을 받고 살겠습니까?
한두 명 그릴 수 있습니다. 옛날에 일본 하늘 합방됐을 때 고종 밑에 있던 그 순종, 그 귀족 이완용 한 10명 정도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고통과 고난에 흐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친일파도 좋고 친미파도 좋고 친수파도 다 좋지만은 우리는 단 무엇을 해야 할 것이냐, 우리의 뿌리와 본전을 지키고 있자 라는 생각을 해서 이 강좌를 모였고, 여러분과 같이 함께 나라와 이웃과 국민을 걱정하면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은, 정신을 바로 사는 것은 유엔 본부 같은 것도 우리 아시아에 남은, 아시아의 초점이 되면 우리도 주인의식이 생기고 우리도 사랑스러운 의식이 생기지 않을까. 그 운동에 우리 함께 하자는 생각이 오늘의 이 강좌를 만든 겁니다. 여러분 같이 생각을 하면서 우리 비록 시작은 미약하지만은 앞으로 장대하려는 꿈을 가지고, 오늘 1회에서 1을 다음은 10년이 가면 10이 되고 100년이 가면 100이 됩니다. 그러나 공에서 공을 더하면 1000년이라도 공백이 안 됩니다. 우리는 많은 것을 원하지 말고 단 1을 대해서 10년에 가면 10개가 되고 100년에 가면 100개가 됐어. 우리가 죽고 나면 그 이후에 우리 후손들이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세계의 주인공으로서 우뚝 솟을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는 것이 내 자산을 위하는 길이고, 내 자식을 위하는 길이고, 내 이웃과 내 나라와 인류를 위하는 길이라는 것을 여러분 함께 우리 고민하자는 것이 우리 이 아카데미 CEO의 가정의 목적이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집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